서울의 가장 후미진 달동네.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낡은 방. 은지는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창문 유리에 맺힌 물방울을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어둑하게 번지고 있었지만 희망의 빛보다는 고단한 하루의 끝을 알리는 차가운 그림자에 가까웠다. 방 안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정적으로 가득했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만이 초라한 방의 유일한 장식품이었고 그 위에는 병원비 독촉장이 잔뜩 꽂혀 있었다. 매일 밤 그녀의 잠을 설치게 하는 현실의 무게였다. 옆방에서는 어머니의 잦은 기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마른 기침은 폐를 찢는 듯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은지의 심장은 불안하게 쿵 내려앉았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어머니가 드시는 한약재에 쓴 냄새가 섞여 공기 중에 맴돌았다. 모든 감각이 그녀의 지친 삶을 생생하게 일깨우는 듯했다. 은지는 거친 손으로 차가운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다. 그녀의 손은 설거지와 배달, 청소 등 온갖 허드레시를 하며 얻은 상처들로 가득했다. 작고 여린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늦은 밤 은지는 허름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오토바이에 배달 가방을 싣고 다시 거리로 나섰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헬멧 바이저를 때려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익숙한 듯 빗속을 뚫고 나아갔다. 골목길을 지나던 중 그녀의 눈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들어왔다. 낡은 종이박스에 몸을 웅크린 채 비를 맞고 있는 어린아이였다. 아이는 얇은 옷차림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고 굶주림 때문인지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은지의 심장이 철렁했다.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린 시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오토바이를 세웠다. 비에 젖은 몸을 이끌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가야, 괜찮니?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은지를 올려다보았다. 은지는 품에 안고 있던 식당에서 받아온 뜨끈한 김치찌개 한 그릇과 자신이 먹으려 했던 작은 주먹밥 2개를 꺼내 아이에게 내밀었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방세와 어머니 약값을 겨우 충당할 정도의 돈밖에 없었지만 이 작은 생명에게는 지금 도움이 절실했다. 아이는 주먹밥을 허겁지겁 받아먹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은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오토바이에서 낡았지만 가장 따뜻한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 아이의 목에 둘러주었다. 다 먹으면 따뜻한 데로 가렴. 괜찮아. 힘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손으로 은지의 옷깃을 잡았다. 그 작은 온기에 은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위로를 느꼈다. 아이가 주먹밥을 모두 먹고 힘없이 걸어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본 뒤에야 은지는 다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그녀의 몸은 비에 젖고 지쳐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작은 나눔을 통해 얻는 기쁨은 그 모든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이 비록 적더라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가치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차가운 방에 앉았다. 그녀는 침대 밑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정교하게 조각된 상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몇 장의 편지와 아름다운 비취색 동백꽃 브로치 하나가 놓여 있었다. 편지에는 발신인의 주소가 없었고 다만 유려한 필체로 쓰인 아름다운 글귀들만이 가득했다. 마치 예술가의 혼이 담긴 듯한 글씨체였다. 이것들은 그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그저 그가 뛰어난 예술가였고 은지가 아주 어릴 때 돌연 사라졌다고만 했다. 그녀는 가끔 이 브로치를 만지작거렸다. 차갑고 매끄러운 비취는 그녀의 손에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이따금씩 이 브로치에서 희미하게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거대한 정원의 이미지를 보곤 했다. 그 정원에는 한 남자가 섬세한 손길로 나무를 깎고 있었고 그 옆에는 자신과 닮은 듯한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그것은 늘 그녀의 꿈속에 등장하는 알 수 없는 풍경이었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꿈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인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는 그녀가 아버지에 대해 물을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고 대화를 피하곤 했다. 은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늦은 밤, 은지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기침소리는 여전히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언제쯤 이 고단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어머니라는 희망이 있었고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유품이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 그녀의 삶을 뿌리째 뒤흔들고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녀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운명의 끝에 그녀를 중독시키게 될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고단한 삶의 서막은 이제 막 펼쳐지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은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밤새도록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침소리는 더욱 심해졌고 이제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한 가쁜 소리로 변해 있었다. 은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옆방으로 달려갔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다.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은지의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듯했다. 엄마 정신 차려봐. 은지는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흔들었지만 어머니는 축 늘어져 미동도 없었다. 은지는 혼비백산하여 구급차를 불렀다. 삑삑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낡은 달동네 골목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동안 은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제발 무사해야만 해. 응급실 앞 초조하게 서성이는 은지에게 의사가 다가왔다. 의사의 얼굴에는 깊은 한숨이 서려 있었다. 환자분은 지금 당장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태가 너무 위중하셔서 골든타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식 수술 비용만 최소 1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10억 원. 그 액수는 은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일해도 모으지 못할 돈이었다. 은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며칠 전 겨우 벌었던 돈으로 어머니의 약값을 겨우 충당했는데 10억 원이라니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그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눈앞에 있지만 그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었다. 은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저곳에 전화를 걸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친척들, 가끔 안부를 묻던 지인들, 심지어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장님들에게까지 연락했지만 모두 냉정하게 거절당했다. 어떤 이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그녀는 급하게 돈을 빌려주는 곳을 찾아다녔지만 신용도 없는 그녀에게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말도 안 되는 담보를 요구했다. 모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좌절감과 무력감에 휩싸인 은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때 한 중년의 여인이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여인의 옷차림은 고급스러웠고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우면서도 묘한 연민이 서려 있었다. 은지 씨 맞으시죠? 이은지 씨. 은지는 고개를 들었다. 여인은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서영그룹 김 실장. 서영그룹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거대 기업 중 하나였다. 은지는 의아한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힘드시죠? 저희 쪽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 실장의 말에 은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치 한 줄기 빛이 암흑 속에서 비치는 듯했다. 하지만 김 실장의 다음 말은 은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저희 도련님과 1년간 계약 결혼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약 기간 동안 당신은 도련님의 아내로서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가로 어머니의 수술비와 이후 모든 병원비를 저희 그룹에서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은지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계약 결혼이라니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아야 한다는 것인가?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녀는 분노와 수치심에 김 실장을 노려보았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저는 물건이 아니에요. 김 실장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지금 환자분께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어머니를 살릴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은지 씨, 이건 당신에게도, 당신 어머니에게도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 도련님은 현재 결혼이 절실한 상황이시고 당신은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은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의 희미한 숨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늘 약한 존재들을 지켜주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녀가 가장 약한 존재가 되어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처절한 희생의 본능이 울려 퍼졌다. 알겠어요. 계약하겠습니다. 은지는 간신히 말을 뱉었다.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고 눈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김 실장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쳤다. 그녀는 준비된 서류를 내밀었다. 계약서는 빼곡한 글씨로 가득했다. 결혼 기간 동안의 조건, 생활 방식, 그리고 상대방의 신분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은지는 내용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었다. 그저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은지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내던져졌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소박하고 평범했던 삶은 이제 막을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전의 은지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그 알 수 없는 남자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다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질 새로운 삶이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예감만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모든 문이 닫혔다.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이 계약 결혼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자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될 터였다. 계약서에 서명한 지 단 하루 만에 은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병원에서는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막대한 수술비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이 그녀는 김 실장이 보낸 검은색 고급 세단에 태워져 낯선 곳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건물들은 그녀가 살던 달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녀는 마치 다른 행성으로 이동하는 기분이었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우뚝 솟은 거대한 저택이었다. 검은색 대문은 위압적으로 느껴졌고 웅장한 건물은 성처럼 차갑고 거대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최고급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그녀를 압도했다. 은지는 이런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유리 공예품처럼 섬세한 손길로 다뤄지는 듯한 느낌의 불편함을 느꼈다. 이곳이 당신이 앞으로 1년 동안 지내게 될 곳입니다. 김 실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설명했다. 그리고 오늘 밤 도련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은지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도련님, 그녀의 계약 상대는 어떤 사람일까? 그녀는 온갖 상상을 하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다. 저녁이 되자 김 실장이 그녀를 안내했다. 넓고 화려한 거실에는 중년의 여인이 차갑게 앉아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명함 사진에서 본 듯한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다. 김현우 도련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도련님의 할머님이십니다. 김 실장이 소개했다. 은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김현우. 그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IT 산업을 이끄는 거대 기업 진화그룹의 젊은 CEO였다.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읽었던 경제신문의 표지를 장식하던 인물.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상대와의 만남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현우는 은지를 훑어보는 시선조차 차가웠다. 마치 그녀가 값비싼 가구 중 하나라도 되는 양 무관심한 눈빛이었다. 계약은 들었을 테고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마. 내 방엔 얼씬도 하지 말고. 현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은지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눈빛에서는 경멸과 함께 귀찮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에게 은지는 그저 할머니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인 아무 감정도 없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그녀에게는 반항할 힘도 자격도 없었다. 며칠 후 진화그룹은 창립 기념일을 맞아 성대한 자선 파티를 열었다. 현우는 은지에게 동행을 요구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현우의 옆에 섰지만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다. 상류층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훑거나 노골적으로 비웃는 듯 했다. 은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 그들의 대화 속에서 소외감을 느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현우의 할머니가 마이크를 들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현우의 새로운 배우자가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작은 재능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짧게나마 실력을 보여주는 건 어떻겠니? 은지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은지를 노골적으로 시험하고 비웃으려는 의도였다. 현우는 할머니의 행동에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지의 얼굴은 굳어졌다. 피아노. 그녀는 피아노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다. 고아원 시절 낡은 피아노를 독학으로 배운 것이 전부였다. 이런 자리에서 연주하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그랜드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다.
은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망설였다. 수많은 눈들이 그녀를 비웃는 듯한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문득 어릴 적 그녀의 꿈속에 자주 등장하던 손수 조각한 비취 동백꽃 브로치와 아버지의 손길이 떠올랐다. 그녀는 브로치를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흐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음들이 이내 깊고 섬세한 선율로 변해갔다. 그것은 그녀가 힘든 삶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만들었던 자작곡이었다. 곡은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 고독 속에서도 피어나는 강인함을 담고 있었다. 피아노 소리는 파티장을 가득 메웠던 웅성거림을 순식간에 잠재웠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은지의 손끝에,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집중되었다. 그녀의 표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영혼이 음악을 통해 분출되는 듯한 아름다움이 서려 있었다. 김현우는 은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 작은 여인에게서 이런 깊은 감성과 재능이 나올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그의 심장이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쿵 하고 울렸다. 그녀의 음악은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듯했다. 그는 이전에 어떤 여자에게서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피아노 연주 이상의 어떤 예술가의 혼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잠자고 있던 어떤 기억의 파편, 즉 아버지의 서재에 걸려있던 낡은 동양화 속 매화 그림이 떠올랐다. 그 그림은 현우의 가문과 깊은 연관이 있었고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구인지 늘 미스터리였다. 어째서 은지의 연주에서 그 그림이 떠올랐을까 현우는 혼란스러웠다. 현우의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지민 비서. 그녀는 사실 현우의 어릴 적부터 그를 돌봐온 집사이자 상담사였다. 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은지의 재능과 순수함을 처음으로 알아보았고 그녀가 현우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직감했다. 그때였다. 파티장 입구에서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다. 화려한 드레스와 거만한 눈빛을 가진 그녀. 그녀는 바로 한채영이었다. 현우의 전 약혼녀이자 그의 사업적 경쟁 기업인 한성그룹의 외동딸이었다. 채영은 은지의 연주가 끝나자마자 노골적인 비웃음을 흘렸다. 그녀는 현우의 옆으로 다가와 은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어머, 민폐네요. 이런 곳에서 듣보잡 연주라니. 아무나 다 예술가가 되는 줄 아시나 봐요. 딱 봐도 어디서 주워들은 실력이네. 고아원 출신이 뭐 그렇지. 채영은 비아냥거렸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은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은지가 현우의 곁을 차지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은지가 단순한 계약 아내가 아니라 현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채영은 그날부터 은지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고 그녀를 끌어내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인맥을 동원해 은지의 모든 것을 조사했고 곧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리라 확신했다. 그녀의 눈은 증오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이 계약 결혼은 채영에게는 단순한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녀가 현우를 되찾고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할 기회이자 은지를 완전히 파괴할 전쟁의 시작이었다. 은지의 피아노 연주가 가져온 파장은 생각보다 컸다. 현우는 그날 이후 은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더 이상 그녀를 차가운 도구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은지의 재능과 순수함에 깊이 매료되기 시작했다. 밤마다 그는 서재에서 조용히 은지의 피아노 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녀의 음악은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조금씩 녹여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존재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은지의 방문 앞에서 서성이거나 식탁에서 그녀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를 관찰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는 은지의 과거에 대해 조용히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을 알게 되면서 연민을 넘어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하지만 한채영의 질투와 음모는 더욱 극에 달했다. 그녀는 은지가 현우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채영은 자신의 아버지인 한성그룹 회장과 손잡고 진화그룹을 위협하는 동시에 은지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한 계략을 꾸몄다. 그녀는 은지의 과거를 집요하게 파헤쳤고 마침내 그녀의 약점을 찾아냈다. 은지의 아버지 이정우가 과거에 유명한 예술가였지만 표절 논란과 사기 혐의로 몰락하여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한성그룹의 미술사업 확장과 관련된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채영은 이 정보를 비틀어 은지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진화그룹은 한성그룹의 악의적인 소문 유포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현우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그는 진화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및 신기술 발표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라 진화그룹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예술적 가치를 결합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대중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현우는 이 행사의 핵심으로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전시를 기획했고 은지에게 이 프로젝트의 총감독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은지 씨의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당신의 예술적 감각과 진심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겁니다. 현우의 제안에 은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자신 같은 사람이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현우의 진심 어린 눈빛과 어머니의 수술비를 도와준 현우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기꺼이 제안을 수락했다. 강지민 비서는 은지의 재능을 진심으로 믿으며 그녀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전시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은지는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작품 구상에 몰두했고 그녀의 손에서 경이로운 미디어 아트 작품이 조금씩 완성되어 갔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한 기술의 나열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경험과 감성을 녹여낸 깊이 있는 예술이었다. 그러나 한채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전시회 총괄팀에 자신의 신복을 심어두고 은지의 작품을 회방 놓을 계획을 세웠다. 공개 행사 전날 밤 마지막 총괄 리허설이 진행되었다. 현우와 은지 그리고 강지민 비서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은지의 야심찬 미디어 아트 작품이 거대한 스크린에 투사되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화면이 지지직거리기 시작하더니 전체 시스템이 다운되었다. 스크린에는 은지의 작품 대신 그녀의 아버지인 이정우가 과거 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기사와 함께 은지가 한성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조작된 계약서가 번개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상황을 담기에 바빴다. 은지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과거가 이렇게 공개될 줄은 상상도 못했고 자신이 돈을 받고 현우를 이용하려 했다는 누명까지 쓰게 되자 온몸이 떨렸다. 한채영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현우에게 다가갔다. 오빠, 저런 천박한 사기꾼에게 속지 마세요. 역시 고아 출신은 뭘 해도 안 되는 법이죠. 현우는 분노에 찬 얼굴로 채영을 노려보았다.
그는 은지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의 아버지와 이사들이 급하게 현우를 불러냈다. 현우야, 당장 저 아이를 해고해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자칫하면 진화그룹 전체가 무너질 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현우는 은지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비참함이 가득했다. 그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그녀를 지키고 싶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CEO로서 그룹을 먼저 생각해야 했다. 그는 딜레마에 빠졌다. 사랑하는 여인과 자신이 지켜야 할 그룹의 명운. 현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은지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강지민 비서는 안절부절 못하며 은지의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지 씨,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었다. 은지는 이 거대한 음모 속에서 완전히 혼자였다. 그녀를 믿어주고 지지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다. 전시회는 예정대로 몇 시간 뒤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은지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누명을 벗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현우와 진화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내야 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시작된 이 계약 결혼이 이제는 그녀의 인생 전체를 건 거대한 도박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가 얹혀 있었다. 그녀는 비참함과 함께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현우의 싸늘한 시선이 그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다. 그는 과연 그녀를 버릴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녀는 이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했다. 전시회장 내부는 비난과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은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주저앉을 수 없었다. 현우의 싸늘한 시선,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진화그룹의 운명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어깨에 얹혀 있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고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더욱 조여오는 듯 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래, 물러설 곳은 없었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바로잡아야 했다. 은지는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터졌고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빗발쳤다. 이은지 씨 조작된 계약서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이정우 작가의 표절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목에 걸린 낡은 비추 동백꽃 브로치를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매끄러운 비추에 닿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 강렬한 섬광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기억, 그리고 그날의 진실이 선명하게 펼쳐졌다. 과거의 파편들이 눈앞에서 재구성되었다. 그녀는 낡은 작업실을 보았다. 그녀의 아버지, 이정우 작가가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 옆에는 당시 젊은 시절의 한채영의 아버지, 한성그룹의 한 회장이 앉아 있었다. 한 회장은 이정우 작가의 작품을 보며 감탄하는 척하다가 몰래 그의 스케치북을 훔치고 있었다. 이어서 한 회장이 언론에 이정우 작가의 작품을 자신의 것이라며 발표하고 이정우 작가가 절규하며 반박하는 모습이 보였다. 언론은 한성그룹의 거대한 힘 앞에 이정우 작가의 목소리를 외면했고 결국 그는 표절범으로 낙인 찍혀 모든 것을 잃고 사라졌다. 은지는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을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지우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묘사하기 시작했다. 이 브로치는 제 아버지 이정우 작가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브로치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장내가 다시 술렁거렸다. 은지는 브로치를 들어 올렸다. 제 아버지는 표절범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희생자입니다. 한성그룹의 한 회장이 아버지의 작품을 훔쳐 자신의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아버렸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기자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이때 한채영이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와서 죽은 아버지 핑계를 대다니 증거가 어딨는데. 은지는 채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는 전시회 중앙에 놓인 자신이 만든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걸어갔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검게 변했던 거대한 스크린은 여전히 꺼져 있었다. 그녀는 작품의 메인 컨트롤 패널에 손을 얹었다. 증거요. 여기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담긴 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술은 이 작품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은지는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했다. 그녀의 손에서 미묘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 했다. 스크린은 다시 지지직거리기 시작하더니 놀랍게도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은지의 의도대로. 스크린에는 그녀가 원래 계획했던 작품이 완벽하게 투사되었다. 그것은 빛과 소리가 어우러진 경이로운 예술의 향연이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다. 그때 은지의 손이 작품의 한 부분, 즉 핵심 코드이자 예술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조그마한 비디오 파일에 닿았다. 그것은 그녀가 아버지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숨겨놓은 특별한 요소였다. 그 순간 화면 속에서 예상치 못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은 놀랍게도 이정우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과 함께 한 회장이 그 작품의 스케치북을 훔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정우 작가가 한성그룹과의 계약 문제로 절규하며 한 회장에게 항의하는 음성 녹취록이 흘러나왔다. 마지막으로 한 회장이 자신의 비서에게 이정우 작가를 매장시키고 작품을 가로챌 것을 지시하는 모습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드러났다. 그 영상은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했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은지의 능력이 단순히 기억을 보는 것을 넘어 과거의 특정 순간을 재현하거나 증거를 찾아내는 능력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그녀의 작품 속에 숨겨진 이정우 작가의 숨겨진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한채영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자신들만이 알고 있던 추악한 비밀이 만천에 공개된 것이다. 그녀는 경악과 함께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 순간 김현우가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망설임이나 차가움이 없었다. 오직 강렬한 사랑과 확신, 그리고 은지를 향한 맹목적인 중독만이 가득했다. 그는 한채영을 지나쳐 은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현우는 은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이은지 씨는 제가 진화그룹의 CEO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제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재능은 물론 그녀의 진실된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보신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제 아버지가 저에게 건넸던 매화 그림의 진짜 작가는
바로 이정우 작가였습니다. 저는 이미 그녀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채영 씨와 한성그룹의 모든 비리와 음모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우는 은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이 여자에게 완전히 중독되었습니다. 그녀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제 삶의 전부입니다. 그녀를 위해 저는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제 아내를 모함하지 마십시오. 그의 고백은 파티장을 뒤흔들었다. 냉철하기로 소문난 진화그룹의 CEO가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한 여자에게 이토록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다니. 사람들은 경악과 동시에 감격했다. 현우는 은지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은지야,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겠니? 너는 내 삶의 이유이자 내 심장이야.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계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현우의 진심을 느꼈고 그녀 역시 그에게 깊이 빠져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사랑은 더 이상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영혼의 끌림이었다. 한채영은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녀의 모든 음모가 수포로 돌아갔고 그녀의 아버지는 물론 한성그룹의 명예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다. 기자들은 혼비백산하여 현우와 은지에게 달려들었다. 이 기자회견은 단순한 기업 발표회를 넘어 한 여인의 억울함을 풀고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으며 한 남자의 숨겨진 사랑이 폭발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다. 모든 오해와 비난은 눈 녹듯 사라지고 은지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고 사랑을 얻게 되었다. 강 회장의 절규는 기자회견장을 뒤흔들었다.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나자 장내는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드라마틱한 순간을 기록하기 바빴다. 한유진과 그녀를 사주했던 기자, 그리고 강 회장의 일부 형제자매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강 회장은 지우를 놓아줄 수 없다는 듯 품에 꼭 안고 흐느꼈. 민주는 아버지와 지우를 번갈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가 세 사람을 감쌌다. 회견장은 삽시간에 감동적인 가족 상봉의 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질문 대신 박수를 보내며 이 기적 같은 순간을 함께했다. 그날 저녁 강 회장 저택은 예상치 못한 감격과 함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지우는 넓은 거실 소파에 앉아 강 회장이 직접 건네주는 따뜻한 차를 마셨다. 강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지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잃어버린 여동생과 조카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을 쏟아냈다. 미안하다. 지우야, 내가 너무 늦게 찾았구나. 내 엄마 미연이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아이였어. 너처럼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지. 강 회장은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빗길 교통사고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어떻게 미연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우를 지키려 했는지, 그리고 그 후 수십 년간 미연과 지우를 찾아 헤맸지만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던 절망적인 시간을 이야기했다. 그는 지우의 목에 걸린 천사 목걸이를 보며 연신 눈물을 닦았다. 그 목걸이는 미연이 직접 디자인하여 딸에게 선물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다. 네가 내 앞에서 그 목걸이를 만질 때마다 내 가슴이 왠지 모르게 아련했어. 그리고 네가 내 동생 이름을 부르고 내 어린 시절 기억을 말했을 때 난 정말이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단다. 신이 주신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늘 꿈속에 나타나던 슬픈 여인의 얼굴이 바로 자신의 생모 강미연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했다. 그녀에게는 존재조차 희미했던 가족이 이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에게 찾아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고독한 고아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피를 나눈 가족이 있었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할아버지와 남편이 있었다. 민주는 지우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했다. 지우씨, 아니, 지우야.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를 너무 차갑게 대했어. 내게는 그저 형식적인 결혼이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네가 이렇게 아버님의 조카였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 그리고 너의 능력, 그동안 내가 너를 의심했던 것도 미안해. 이제부터는 모든 걸 믿을게. 내 곁을 지킬게.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다. 더 이상 어색함이나 거리감은 없었다. 깊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사랑이 그들을 감쌌다. 민주는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한유진의 몰락은 재앙에 가까웠다. 대한그룹 강대현 회장은 그녀가 꾸민 모든 음모와 과거의 악행들을 언론에 낱낱이 공개했다. 민준의 교통사고, 조작 시도, 지우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그리고 그룹 내부의 기밀 유출 시도까지. 그녀의 모든 죄목이 밝혀지자 그녀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한유진이 속한 회사와의 모든 계약이 파기되었고 그녀의 가족 역시 불면개를 안게 되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그녀의 얼굴은 세상에 공개되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고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고독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그동안 지우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멸시했던 강 회장의 일부 친척들은 진실이 밝혀지자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강 회장의 여동생이었던 미연과 돈독한 사이였던 큰고모는 눈물을 흘리며 지우에게 다가왔다. 지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편협한 시선으로 너를 바라봤구나. 미연이가 돌아온 줄 알았어. 그녀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얼굴로 지우의 손을 잡고 사죄했다. 다른 친척들 역시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지우의 재능과 순수한 마음을 인정하게 되었고 점차 지우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강대현 회장은 기자회견 다음 날 고아원에 대한 모든 빚을 탕감하고 추가적인 지원금을 약속했다. 아이들은 환호했고 원장님은 눈물을 흘리며 강 회장과 지우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며칠 후 강 회장은 지우에게 대한그룹 산하에 새로운 자선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재단의 이름은 미연재단이었다. 지우야, 내 어머니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 재단을 네가 이끌어주렴. 네가 가진 능력과 따뜻한 마음이라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다. 지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녀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약한 이들을 돕고 싶은 열망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물질적 풍요를 넘어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은지와 현우의 삶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펼쳐졌다. 은지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던 고아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화그룹의 안주인이자 빛나는 예술적 재능을 가진 한 여인으로 우뚝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어진 지혜와 사랑이 가득했고 그 안에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현우는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의 차갑던 심장은 은지의 따뜻함으로 완전히 녹아내렸고 그는 오직 그녀만을 바라보고 그녀에게 맹목적으로 중독된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현우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이제는 은지와 현우의 저택에서 함께 살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짝 핀 웃음꽃이 가득했다. 은지는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 시간은 은지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화창한 어느 봄날, 은지는 서울 시내 중심에 새로 개관한 이정우 아트 센터의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곳은 진화그룹이 은지의 아버지 이정우 작가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곳이었다. 센터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함께 이정우 작가의 유작들을 전시하고 있었으며 젊은 신진 작가들에게 작업 공간과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 지원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었다. 은지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차고 분명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빛났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저의 아버지 이정우 작가님의 예술혼이 다시금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되어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비록 물질적인 유산은 남기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예술적 영감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물려주셨습니다. 이 아트센터는 아버지의 꿈이자 저의 꿈입니다. 재능 있는 모든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자유롭게 창작하고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현우는 단상 아래에서 은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강지민 비서는 감격에 찬 눈으로 은지를 바라보았다. 은지는 직접 리본 커팅을 하고 센터 안으로 들어가 관람객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녀는 특히 젊은 예술가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작품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고 그들의 열정을 응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큰 영감이 되었다. 이정우 아트센터는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은지의 능력을 활용하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 과정에 참여하며 그들의 작품에 깃든 감정이나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어 조언해 주기도 했다. 가끔은 복잡한 예술품의 진위를 감정하는 데 도움을 주어 미술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그녀의 특별한 재능은 이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다. 그날 저녁 은지와 현우는 저택의 넓은 테라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비취, 동백꽃 브로치가 놓여 있었다. 현우는 은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은지는 그의 품에 기대었다. 두 사람의 손은 서로를 감싸 안 듯 포개져 있었다. 은지야, 고마워. 내 덕분에 내 삶이 그리고 진화그룹이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어. 이젠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현우는 진심을 담아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깊은 의존성이 담겨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중독되어 있었다. 은지는 현우의 손을 잡고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녀의 눈빛은 현우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빛났다. 현우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현우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사랑해요. 석양은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은지는 현우의 손을 잡고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삶은 고독과 절망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찾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드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는 현우가 직접 심어 가꾼 수많은 동백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동백꽃은 은지의 아버지와 그녀 자신의 상징과도 같았다. 그 동백꽃들은 이제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들의 보금자리에 영원히 피어날 것이었다. 은지와 현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영원히 빛날 것임을 알리는 듯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가난한 소녀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특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